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박경기 아산시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한숨 돌렸습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천안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GTX-C 천안 아산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당시 확진자와 접촉했던 한 자영업자가 선제적 방역 조치를 했음에도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처 속에 배상에선 제외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주차장의 유료화 조례가 천안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을 포함하는 스마트 교통 혁신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박경기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 최종 선고 이래도 온양 이동 간담회 일정을 예고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반색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선고일이던 25일 오전 박경기 아산시장은 법정이 아닌 온양이동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날 아산시는 열린 간담회를 예고했는데 선고를 앞둔 터라 간담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편 현장엔 오세현 전 시장, 아산시의 김희영 의장 등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군들, 그리고 이명수 의원, 김영석 예비후보 등도 나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발을 들였습니다. 박 시장은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적용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정을 더욱더 더 심차게 이끌 수 있는 후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 사선 변호인에 대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박 시장님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보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치에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심과 2심에서 무려 벌금 1,500만 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대법원은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박경기 시장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계속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대법원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변호인이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절차는 물론 실체상으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박경규 아산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습니다. 처음엔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으나 박 시장은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시장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지만 사선 변호인에게 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지난해 7월 19일 1차 심리를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어 8월 25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일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법조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 현직 변호사는 대법원 지적대로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이 맞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박 시장에게 기울어져 절차상 하자를 찾아냈다고 보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살려주려고 찾은 거지. 찾았는데 거기 허점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항소심 선고한 게 절차에 위배돼서 항소심 선고가 무효란 얘기잖아요. 다시 해란 얘기잖아요. 그 고등법원 거를. 그거예요. 대법원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뿐 유죄 판단은 상고심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박 시장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시정 혼란이 이어지게 됐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무죄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고 이후에 다 무죄의 취지를 다 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뜻이 담겨서 파기환송이 된 것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즉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GTX C노선을 천안으로 연장하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GTX C노선 천안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지역 공약이자 박상돈 천안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국토부 발표로 이 같은 공약은 현실화됐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천안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GTX-C 노선 천안 연장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GTX-C 노선 착공식을 통해 기존 종착역인 수원부터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을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GTX-C 노선 천안 연장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GTX-C가 천안의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철도는 우리 시의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도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만 시민 여러분, 이제는 기존의 철도망에 더하여 GTX, 즉 Great Train Express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우리 시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GTX는 우리 시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편의 증진은 물론 원도심 재개발 촉진 등 우리 시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의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과 함께 GTX-C 천안 연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도 그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면담하면서 천안 연장의 당위성에 대해 홍보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GTX-C 노선은 당초 양주 덕정부터 수원역까지이며 여기에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선 지자체 비용 부담, 후 예타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천안시는 약 1,497억 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박 시장은 기초 지자체로서 부담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금액이지만 총선 이후 당선될 국회의원들과 함께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약 한 1,500억 정도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천안시 경우에 한 1,5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통으로 우리 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부담하는 방안은 가장 기본적인 방안에 속할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지방 재정에서 부담하려면 그 대신 다른 우리 지방에서 사용해야 할 다른 사업 중에서 일부를 말하자면 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로 지원을 받는 대신 이걸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 이후에 이 당선되는 국회의원들과 밀접하게 상의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 시켜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연장 구간에 속하는 지자체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연장구간 건설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8년 본선이 개통할 시기에 함께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이달 초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핵심 국정 과제로도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역시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단절된 도시의 연결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장항선 등이 지나는 천안역 역시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시당국의 생각입니다. 박상돈 시장 역시 이러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천안시는 시역의 한 가운데를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또 장항선 철도가 지나가는 그런 그 도심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 중심부의 철도선을 기회가 되면 그거는 지하화 시킬 수만 있다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개발자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건 지하화 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도 마땅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처럼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합개발 종합계획의 경부선 천안 구간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천안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이번 사업을 천안시에서도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천안TV 심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였던 지난 2020년 3월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했던 천안의 횟집 업주가 정작 국가 배상에서 제외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업주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자 방역당국의 안내 속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자연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천안시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무증상자임을 인지했음에도 이 업주를 일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해 혼선을 줬습니다. 최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3월 천안에서 두 곳의 식당을 운영하던 한 업주는 자신의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간 후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뒤이은 방역당국의 늑장 대처로 많은 영업 손실을 입었고 국가 배상에서도 제외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성정동의 1호점과 두정동의 2호점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2호점에서 확진자 B씨와의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1호점은 본인이, 2호점은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역당국은 1, 2호점을 구분하지 않고 식당의 상호를 공개했으며 이에 따라 1호점에 대해서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접촉자로 분류돼 가게 문을 닫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확진자 B씨는 무증상자로 판명돼 격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A씨에게 뒤늦게 알렸고 이에 따라 입지 않아도 될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또한 추후 수정되긴 했어도 1, 2호점을 구분하지 않은 공개 방식으로 인해 기존의 예약 손님들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며 손해가 막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확진자가 다녀간 2호점에 대해 국가 배상을 신청했고 이것이 인정돼 1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천안시 보건소에서 저희 가게 1호점, 2호점 구분을 하지 않고서는 상호명만으로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좀 예약 취소가 그때 줄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굉장히 컸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증상이란 거를 이제 뒤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제가 격리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 사실을 늦게 알아서 굳이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입게 되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상당했는데 A씨는 1호점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국가배상심의위는 결정문에서 관리처인 서북구 보건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적이 없다는 점,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수정된 점을 등으로 볼 때 A씨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두 곳의 가게를 운영하며 문을 닫고 싶은 업주가 어디 있겠냐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어느 자영업자가 그 가게 문을 그렇게 닫고 싶어서 닫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천안시에서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이제 닫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 책임을 오로지 이제 자영업자 본인들이 스스로 이게 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좀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북구 보건소 측은 당시 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업주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근데 저희도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나름 최선을 다한 상태였거든요. 천안TV는 취재 과정 중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7월경 부산에서 잘못된 동선 공개에 의해 손해를 본 업주가 있었고 이 업주 역시 국가배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 언제 또다시 이에 준하는 전염병 사태가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다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는 올해 첫 방송에서 천안시청사 등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유료화 추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공공청사 주차장 유료화의 근거가 될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세부 행정 절차만 갖추면 민원인들의 공공청사 주차장 이용은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앞으로 천안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의 부설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천안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방문 목적이 없는 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고 민원인 및 방문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시민들께서 민원으로 인한 오랜 주차난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시청 및 공공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화 이후 천안시는 최초 2시간은 무료 주차를 시행하게 되며 이후 30분당 5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시청의 경우 일일 최대 주차 요금은 8,000원, 부설 기간은 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시는 추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이 안을 통과가 되면 2월부터 약 6개월간 계도 기간 및 시운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안전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8월부터는 정식으로 주차장 유료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상돈 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혁신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습니다. 천안시가 이에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포함한 스마트 교통 혁신체계 구축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시가 지난 27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가 진행한 이번 노선 개편은 신규 개발 지역에 대한 지선 및 순환 노선 신설, 도심 순환 급행버스 서비스 강화, 동부권 급행 노선 신설, 천안 콜버스 확대 운영 등을 골자로 합니다. 시는 먼저 도심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 도심 순환 급행버스 배차 간격을 기존 35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하고 신규 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선 및 순환 노선 새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천안아산역과 종합터미널, 독립기념관, 천안예술의 전당을 잇는 급행노선 815번을 신설해 독립기념관이 있는 상징성을 나타냈습니다. 천안시는 또 직산을 중심으로 한 천안 콜버스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기존 직산역에서 2사 산업단지, 서북구청을 중심으로 운행하던 것을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운행 면적을 2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천안시는 이미 도입한 바 있는
천안형 환승 할인제와 심야버스 제도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3일로 연기됐습니다. 대전 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당초 박 시장 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2월 6일로 정했으나 기일 외 변론이 재개되면서 3월 5일로 재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후 2월 13일로 최종 변경기일을 확정하고 이를 피고인 측과 검찰 측에 통보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공판기일 변경 사유를 검찰 측의 의견서 제출과 이에 따른 변호인들의 변론 요지서 제출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교내 캠퍼스 일원에서 나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55번째를 맞이하는 백석쿰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백석쿰 캠프는 28년째 운영해온 백석대와 백석문화대의 대표적 행사로 전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성 캠프이며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열립니다. 이번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한 학생은 캠프에 참가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각자의 비전을 찾도록 돕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대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천안시티 FC가 제2대 단장으로 강명원 대한축구협회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 24일 구단주인 박상돈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강명원 단장은 1995년 LG스포츠 입사 이후 27년간 스포츠 행정에 몸담아온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FC 서울 단장 재임 당시 팀을 리그 3위로 이끌며 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획득하는 등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강명원 단장은 천안시티 FC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시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뿌리가 튼튼한 100년 구단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명원 단장은 내달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 협의회장으로 큰 역할을 맡으신 안상국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약칭 민주평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단체에 네.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민주평통이 이제 창설되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헌법에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헌법 4조와 92조에 설치된 헌법기관이면서 대통령이 의장인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민주평통이 대통령이 의장이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 끝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981년 6월 5일 날 이제 처음 창설이 돼서 올해 4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평통이 이제 저희들이 우리 천안시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하기 전에 9월 1일 날 전체 21기가 출범을 합니다. 천안시 협의회는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예, 저도 많이 들어요. 이제 많은 시민들이 민주평통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의장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추천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천은 누가 하시는 거냐?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단체, 그리고 각부 장관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서 많이 올립니다. 그걸 멀리 올리느냐? 민주평화통일 사무처라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있어요.
그냥 그쪽으로 올리면은 그걸 가지고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반드시 신원조회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전과가 있거나 사회적인 어떠한 그 지탄을 받는 대상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제의하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9월 25일 날 작년이죠. 네. 이제 이걸 대통령이 직접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의촉장을. 네네네. 이제 직접 주는 거는 저까지만 줍니다. 회장까지. 네. 회장만 주고 이제 청와대 영변관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주고 나머지는 대행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천안시장님이 대행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장님이 천안시청 대의실에 모여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의촉장을 전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은 이제 제 밑에 수석부의장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천안이 173이라고 했죠, 제가. 네. 또 100명이 넘으면은 지휘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지휘장, 2지휘장 해서 또 지휘장 2명을 줄 수가 있고 그 밑에 또 우리 저희들 그 부의장들이 또 9분의 부의장님이 또 있고 그 밑에 감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과위원장 26분이 또 계시고 실장님, 행정실장님 또 간사 그렇게 해서 천안시의 협의회는 이렇게 구성을 잘 마쳤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날부터인지 좀 국민들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또 크게 가슴속에 와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통일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저도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과연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그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70% 정도가 뭘 하냐 그냥 네. 우리끼리 살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급성장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짧은 역사 속에서 경제 성장이 사원부리 시대를 가고 또 국민의 이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선진국화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국가가 양쪽으로 갈라서 있다는 거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지성인들이 다 이렇게 갖는 마음이지만은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통일이 될 거냐? 이 문제가 저는 참 국가적인 숙제라고 봐요. 네. 이건 국가의 정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과연 이 정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는 통일이 됐을 때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비전 제시를 정부에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통일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한대로 모으지 않을까 그게 들고 또 이게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 통일을 대한 교육을 계속 시켜줘야지 국민들한테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시키고 그쵸.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가짐이 이제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저는 반드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통일과 관련해서 좀 쓴소리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통일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뭐 제가 문재인 정권에서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비판이 아니라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는 화해 모드를 조성했죠. 네. 처음에 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우리 국가가 분단이 돼 있는데 이런 대치 상태에서 계속 긴장 관계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화해 무드를 가져갈 거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죠. 맞잖아요. 그쵸, 전쟁을 네, 피하고 이기는 네. 거죠. 근데 그 정책은 잘 맞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결과물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마지막 결과물이. 왜냐면은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곧 통일이 되는 것 마냥 국민들한테 다 하기 쉬워졌어요. 하노이 역선언부터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그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분단 자리를.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결론은 곧 통일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결과는 뭐냐?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되면은 하나의 작전에 말려든 거다. 김정은이의 속마음은 계속 뭐였습니까? 핵무기 개발이야. 핵무기 개발. 네. 나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돼. 네. 계란을 살려면은 그 깊은 그 마음을 잃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조금 뭐 이게 싫은 소리 한번 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정은이 동생이 김여정이 아니야? 김여정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 개성공단에 있는 개성공단 관리사무소 갑자기 폭파하겠다고 또 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좀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틀 만에 그걸 폭파시키더라고. 야, 참 대단한 나라다 저 나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한 거예요. 네. 자기들이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예요? 민주국가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 분립이 된 나라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합의하에 우리는 대처를 해야 돼. 우리는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뭐 저와 이제 함께 같이 이렇게 통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금 뭐 북한하고의 대화는 끊어져 있죠. 이제 그거 좀 아쉬움이 있는데 네. 다만 북한에서 호혜적으로 오면은 우리는 그 이상의 대가를 해줘가면서 대화를 하겠다. 네. 그러나 막말을 하고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적이라고 했죠, 주적. 네. 주적이 뭐야? 우리한테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김정은이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 이게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야 통일도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되지 공산주의 통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반듯하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각한 통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저는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 협의회는 올해 어떤 큰 사업들을 좀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만 제가 20년을 했어요. 네. 상당히 많이 한 적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자문위원이 있으니까 회의만 참석을 하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지. 내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회장이 되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회의야 정기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분기별로 4번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뭐 정책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 한 1,700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 탈북민들이 저는 이번에 그 탈북민들과 함께 그 역사 기행을 통해서 그분들이 남한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지역의 문화, 어떠한 관광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이분들의 그 남한행은 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다 잘 정착하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온 이분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하는 그러한 행사를 저희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그 탈북민을 가리키는 학교가 4군데가 있어요. 네. 4군데 천안에 한 군데가 있어요. 모르셨죠? 네. 천안에 저 구성동에 보면은 천안 의료원 아시죠? 그 뒤로 보면 고려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드림 학교라고 학생들이 한 40에서 50명 정도 이제 고등학교 정도를 가리켜서 거기서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인가가 났어요, 정확하게. 그 학생들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대한민국의 역사라든가 문화도 가리키고 또 그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 그런 걸 우리가 뒤에서 보조해주고 그런 사업도 하고 특히 또 이제 우리가 1월 30일 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게 있는데 그 탈북민이 천안에 500명이 살고 있어요. 500명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자녀 학생들이 초중고에 21명이 새롭게 입학을 해요. 그래서 충남에 하나센터라고 탈북민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분들과 이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과연 무엇을 도와줄 거냐 해서 했더니 희망 책가방 나눠주기 운동 이거를 거기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요? 했더니 전부 다 성금 받아서 예산이 없으니까 각 기관 단체에 성금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천안 거는 우리 민주평통에서 저희들이 평통 자문님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거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일 날 21개, 뭐 금액상으로는 420만 원 정도 되지만은 저는 우리 자문님들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예요. 뭐 돈이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나 하겠다. 그래서 모은 돈이 그렇게 모았어요. 갑자기. 이틀 만에 모았어요. 그래서 420만 원을 1월 30일 날 2시에 충남 하나센터에 가서 전달식 하고 그 아이들한테 책가방을 메워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나무로서 잘 커달라 그런 당부의 말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외롭잖아요, 그분들이. 고향은 저 북한에 있는데 가지는 못하고 해서 그분들과 어떻게 이 설맞이를 같이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고민하면서 떡국에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천안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동네죠. 천안시는 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을 때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 유공자들이 많이 탄생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또 유관순 열사 사적지라든가 또 서고 이동영 선생님 생가 등이 자리하고 있는 이 애국 충절애구장에서 만세운동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희생했던 순국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고장 천안의 독립 에너지를 통일 에너지로 승화하여 한반도 통일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식지 않은 열정으로 한반도 통일을 기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을 위해서 많은 일 또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마지막 주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경기 아산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 수부도시 천안과 아산 지자체장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데 대해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사법부가 신속하게 향후 절차를 밟아나가 시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